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탐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knowledge라고 하는 이 지식 표현과 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시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이제 저희가 지식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걸 학습해서 그걸 배우게 돼서 이것이 명확한 어떤 인식이나 이해,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 그래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참 사실, 저희가 이제 tru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 사실에 가까운 것들을 저희는 이제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반부에서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어떤 이 정의가 생기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제 위계적 단계라고 표현하는데, 뭐 예컨대 우리가 어떤 지식이라는 게 한 번에 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실험이나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이제 지식이라는 어떤 하나의 정의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인간적인 탐색인 휴리스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휴리스틱에 대한 어떤 아주 간단한 방법론적 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이 휴리스틱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사실 이 익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최근 이제 딥러닝이 등장하면서 이 익스퍼트 시스템이라 부르는 전문가 시스템에 약간 좀 덜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결국 이것이 기존의 지식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룰을 정해서 답을 찾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까지 많이 쓰이고 있고, 최근에도 이 전문가 시스템은 결국은 이 뭐 방법론적으로는 딥러닝이 훨씬 더 이제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딥러닝으로 무엇을 만들 것이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전문가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반부에서 전문가 시스템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이 지식이라는 건 결국 AI로 만들게 된다면 지식 기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현재까지도 지식 기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가진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기반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누를 때마다 이게 좀 튀어나와 좀 그렇긴 한데요. 자, 그래서 먼저 지식이랑 지식 표현 그리고 추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 슬라이드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잘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판서를 할 수가 없어서요. 자, 저희가 흔히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된 어떤 참 사실이죠. 자, 이 지식이라는 것은 위계가 있습니다. 위계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보시는 이 피라미드처럼요. 이게 좀 확대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자, 피라미드처럼 보시면, 자, 어떠한 이 계층이 있다라는 거죠. 이 계층이 왜 생기는 거냐면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또 지식 위에는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위즈덤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래서 어떤 이런 정의가 있기까지의 그 아래 단계에서 충분한 근거가 확립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가장 우리가 이 밑단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게 바로 데이터,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자료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료만 가지고는,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만 가지고는 어떤 특정한 여기서 인사이트를 물론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가공하기 전에 어떤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가 모여 있는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사실 특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은 단순한 사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뭐 관측돼서 물론 이제 기록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자, 하지만 이게 어쨌든 중요한 건 가공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는 이것을 raw data라고 표현합니다. RAU라고 해서요. raw data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이 raw data는 이 자체만으로는 raw data는 어떠한 뭐 단순한 팩트, 사실이 그냥 이렇게 연속돼서 나열되어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데이터만으로는요, 사실은 이게 관측이 돼 있지만 사실은 에러라든지요, 잡음이라는 것이 저희가 노이즈라고 표현합니다. 이 노이즈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이 데이터 이 측정을 하다 보면 어떤 y 변수,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질병이라고 했을 때 이 질병이 불필요한 측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인플루엔자 독감을 예측하는 어떤 뭐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라든지 뭐 또는 내 뭐 MBTI라든지 이런 건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노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 안에는 사실 우리가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Y의 직접적인 이런 관련성이 아주 높은 그런 것도 있지만, 노이즈라고 해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또 많이 가지고 있죠. 따라서 자료를 어떻게 잘 정제해서 이 자료에서 어떤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인사이트 또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제일 아래 단계에 있는, 지금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라는 게 이제 쌓이면 이 데이터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게 되죠. 그래서 애널리시스,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일반적인 로 데이터 자료에서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정보는요, 보다 이제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일반 데이터랑 다른 것은, 일반 데이터는 그냥 단순한 것을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집합한 것이 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포메이션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자료를 가공을 하게 됩니다. 가공한다는 거 우리가 뭐 클리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데이터 클리닝 외에도 보시면 파생 변수라든지 뭐 리카그니션, 리카테고리제이션,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재범주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의미나 목적을 찾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때에는 밑에 보시면 데이터 외에도 어떠한 의미라고 하는 means라고 하는 이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나 많은 기관들에서는 우리는 사실 이 인포메이션, 어떤 유의미한 정보를 찾으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이 인포메이션이 계속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이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 그 다음 단계인 바로 knowledge가 됩니다. 그래서 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valuable, 가치 있는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한 8년 전, 9년 전에 보시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신종 폐질환에 걸리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폐질환이 왜 걸렸는지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역학조사라는 건 이제 추적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이제 사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가 가습기를 이제 세척하기 위해서 쓰는 살균제가 묻어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다시 가습 작용을 하게 될 때 증발해서 결국은 이제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이었어요. 자, 그 전까지는 사실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넣고 가습기를 작동하는 경우가 없겠습니다만은 10년 전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식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살균제니까 균을 없앤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인체에 무해할 뿐만이 아니라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인포메이션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가지 공통점이
가습기 살균제를 넣은 이제 가습기를 많이 작동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knowledge, 그것이 하나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사람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하나의 이제 true, 참 사실처럼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이제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계속 모이게 되고요. 이것이 체계화, 시스템믹하게 되면 나중에는 보편적인 어떤 가치, valuable, 보편적인 가치가 됩니다. 스탠다드 valuable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정보 외에도 valuable이라고 하는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가 knowledge,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지식은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가 쌓여서 정보가 되고요. 정보가 쌓여서 지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은 이제 wisdom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것도 참 사실에 가깝습니다만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도 변화하죠,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가 뭐 알고 있던 지식이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 그게 이제 잘못된 지식이거나 오히려 그것이 뭐 유익하거나 어쨌든 지식이라는 것도 변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방사선이죠. 처음에 그 마르 퀴리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아주 후손 학자가 물리학자가 방사선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라늄이죠. 우라늄이 그 당시에는 치료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우라늄이 결국은 지금은 방사선에 노출되니까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자, 과거에는 이것은 이제 치료제처럼 암 치료제처럼 이런 난리지로 쓰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것이 굉장히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이제 지식이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식도 바뀌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상위의 단계는 위스덤입니다. 위스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패턴화된 난리지예요. 그래서 패턴이라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패턴이라는 표현을 이제 뭐 딥러닝이나 아니면 머신러닝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실 용어들 중에 하나인데, 패턴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뭐 이미지나 그림 형상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지식들도 나중에 이게 이제 고정불변의 것이 되면, 고정불변의 지식이 되면 이것이 이제 위스덤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중에서는 뭐 바뀌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지식들 중에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구는 둥글다라든지요. 자, 지구는 과거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중세시대에는. 자, 그러나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지식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위스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또는 뭐 지구는 태양을 돈다라든지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바뀌는 것들은 아니죠, 지식이. 그래서 패턴화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얻은 지식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것들이고요. 자, 지식 외에도 추론이라는 게 들어가서 이제는 이것은 정말 이제 참 사실에 가까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true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오버뷰를 해드렸는데 하나씩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먼저 이제 지식입니다. 자, 지식은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보시면 초창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은요, 이런 인간의 휴먼 날리지,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을 직접 컴퓨터에 입력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지능적인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주력했어요. 그래서 지식 기반 시스템, 뒤에서 말씀드릴 익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이죠. 그래서 인간처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뭔가 응용하길 바랬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지능 시스템은요, 기존에 입력된 지식을 사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출현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리가 knowledge, 지식이라는 걸 이 AI 집어넣고요. 자, 현재 데이터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learning, 학습이 되고요. 결국은 이것에 대한 답이 나오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걸 생각을 했던 거죠. 활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바로 지식의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병목 현상은 뭐냐 하면, 아마 여기 외국인도 있으셔서 조금 이 병목이라는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밑에 러시 아워 시간에, 그 러시 아워, 그러니까 교통이 아주 몰리는 시간에 보시면 트래픽
프로블럼 생기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교통 체증이 막 생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병목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고정된 게 아닙니다. 지식이라는 게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지식이잖아요. 세 번째 있는. 자, 고정된 지식은 오히려 이제 트루에 가까운 위스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날리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바뀝니다. 지식이 시대가 변하면서. 자, 지구는 네모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구가 동그란 거죠. 이제 이처럼 계속 지식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바뀌게 돼요. 그렇게 해서 완전 고정화가 되면 이제 패턴화가 되면 위스덤, 지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지식이라는 게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문제가 변화하다 보니까 이 변화하는 자료를 계속 기계에 직접 사람이 입력해서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지보수라고 해요. 유지보수라는 게 뭐냐 하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인간이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계속 바뀌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식 변목 현상이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계속 지식이라는 게 바뀌면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 AI를 바꿔줘야 되니까 결국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우리가 데이터를 이런 AI가 직접 입력받아서 학습을 하거나, 자, 이런 이제 방식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간이 아는 휴먼 지식을, 그러니까 이 휴먼에 대한 지식을 이게 넣는 게 아니라 데이터 자체가 이 AI 자체가 데이터 속에서의 어떤 그 인풋을 바로 받아서 학습하는 이런 방식이 저희가 머신러닝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지식 기반 시스템보다는 머신러닝 형태의 방식, 그러니까 데이터 속에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직접적으로 입력을 받아서 걔를 가지고 이 답을 찾아가는, 추론하는, 자, 이런 방식, 이런 머신러닝 방식의 기계학습 방식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때부터 사실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신경망을 중심으로 하는 딥러닝 연구가 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딥러닝 연구가 이렇게 주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이 지식 병목 현상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식 표현하고 추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자, 이런 어떤 개념은 우리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다루는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을 기호화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거나 추론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지식, knowledge라는 것은 컴퓨터하고 사람이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새로운 게 발견이 됐는데 이게 컴퓨터만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 랭귀지만 돼 있어도 안 되고요. 또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휴먼 랭귀지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동시에 서로가 인터랙션 주고받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제 동시에 이해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지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지식 표현. 자, 영어로는 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고 해요. representation, 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knowledge, 지식의 representation,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지식 표현이라는 거는요, 크게 보시면 네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요. 이게 좀 판서를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판서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제가 최대한 말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되게 중요한데요. 지식 표현이라는 건 네 가지의 개념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추론의 효율성이에요.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 획득의 용이성, 즉 쉬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 획득이. 세 번째는 저장의 간결성, 그리고 표현의 정확성입니다. 굉장히 accuracy, 정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장이 간단해야 돼요. 심플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diverse,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해야 됩니다.
자, 이런 네 가지를 갖춰야 우리가 지식 표현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게 효율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생기는 지식을 쉽게 획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자, 이 저장할 때 간결하게, 그리고 표현은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양하게 우리가 다양성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식 표현 방법은요, 결국은 이 말로 지금 이렇게 길게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서술적인 형태가 아니고요, 어떤 스트럭처가 있는, 시스테믹 스트럭처가 있는, 구조화가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시면 여기 지금 쭉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 대표적인 게 뭐 룰도 있고요, 뭐 로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멘틱 네트워크, 시멘틱 웹도 있고요, 시멘틱 네트워크, 여기 마지막에 있죠. 그 다음에 프레임, 프레임 여기 보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보시면 이 표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한테 쉬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한테 가장 쉬운 건 자연 언어,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그냥 지금 대화체죠. 이런 게 가장 쉽고요. 그 다음 인간한테 제일 어려운 건 통계적 지식입니다. 예를 들면 probability, 확률이라든지, 통계로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걸 또 해석해야 되거든요, 인간은요. 그래서 그걸 제일 어려워해요. 자, 반대로 AI가 제일 쉬워하는 거는 통계적 지식이나 시멘틱 네트워크예요. 이런 거는 AI가 되게 쉬워합니다. 반대로 AI가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위에 있는 자연 언어, 내추럴 랭귀지죠.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로 가면 갈수록 인간한테 쉬운 거고요, 아래로 가면 갈수록 AI가 쉬워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룰이죠. 규칙이죠. 룰. 자, 이 룰이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어떤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운데 있는, 자, 인간에게도 그래도 뭐 좀 쉬운 편에 속하고 AI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룰이라고 하는 규칙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 파이썬을 하시던, 뭐 자바를 하시던, C 언어를 하시던, 대부분 다 이 룰 베이스드, 그러니까 규칙으로 표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잘 알려진 지식 표현 방법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조건하고 행동이 있다고 봅시다. 예를 들면 조건은 우리가 if라고 해서 이걸 쓰게 되고요. then, 자, 뭐뭐 하면 뭐뭐 하게 된다. if then의 이런 형태로 스트럭처가 구성이 됩니다. 랭귀지가요. 자, 예를 들면 if라고 하는 이 조건, 이걸 이제 우리가 conditional, 그러니까 조건이거든요. 조건이 우리가 발생을 해서 이걸 만족하면 then, 그 다음에는 이것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상황이나 전제나 증거나 원인 하나씩 보시면, 자, 신호등이 초록색이면, 그린 초록색이면요, if green then, 그 다음에 사람이 건널 수 있게 바뀐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if then은요. 자, 그 다음에 이 then은 이제 뭐 true냐 false냐, 그러니까 실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이렇게 또 구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보시면, 이제 이런 룰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보시면 조건, 컨디션이 뭐냐면 앞에 얘기했던 요 if에 들어가는 게 이제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if에 들어가는 게 보시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노래를 많이 부르면이라는 게, 노래를 많이 부르고, 예를 들면 뭐 담배를 많이 피면,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멀티플한 이제 if가 들어갈 수도 있죠. 컨디션이. 그렇게 되면 then, 자, 아웃컴은요, 보시면 목이 아프다라고 하는 아웃컴이 나오게 되잖아요. 자, 이런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앞에 결국 if가 두 개가 되면, 자, 둘 이상이라면 이때는 and 또는 or로 우리가 결합을 해서 이 문법을 이 스트럭처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 if 조건절이죠, 컨디션이죠. 보시면 어금니가 발달했고 and 포유류이다. 자, 지금 두 개죠, 조건이. 자, 그러면 then, 자, 결과죠, 그것은 초식 동물이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될 때는 and 또는 or를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지금 하나의 룰이라고 하는 그런 지식 표현 언어,
즉 knowledge representation을 이용해서 만든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로직 몇 개만 좀 살펴볼게요. 로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 좀 보시면, 자, 로직은 밑에 여기 논리 언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AI한테 조금 더 쉬운 거죠. 자, 로직이라는 건, 자, AI한테는 쉬운데 반대로, 자, 밑으로 가면 갈수록 AI한테는 쉬운데 인간한테는 어렵죠. 그래서 인간한테 논리 언어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리 언어가 또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 랭귀지는 인간이 또 학습하기 조금 어렵죠. 자, 논리라는 게 뭐냐? 로직이라고 하는데요. 로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이나 거짓 중에 하나를 값으로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명제 문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 true나 false냐,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값, value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참이라고 알려진 사실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새로운 사실 또한 참이라는 걸 하나의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prove,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true라는 것을 prove, 증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프로블럼이 해결이 되죠. 문제가 해결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자, 이 로직은 조금 더 인간한테 어려운데, 자, 이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귀납적 추론이 있고요. 연역적 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귀납적 추론은 뭐냐 하면, 자, 지금 보시면 뭐 하나의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귀납적 추론하고 연역적 추론에, 자, 지금 보시면 명제, 우리가 컨디션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치타는 다리가 4개이다. 치타 아시죠? 예, 동물이죠. 치타는 다리가 4개예요. A는 치타고요. 그다음에 다리가 4개인 것은 포유류이다. 자, 포유류는 대체로 다리가 4개이니까 B는 다리가 4개입니다. 그리고 C는 포유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로직이라고 하는 이 knowledge representation을 보시면 A는 B, 자, 치타는 다리가 4개인 건 맞고요. 그다음 다리가 4개인 건 포유류니까, 자,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타는 그럼 포유류이냐? 그러면, 자, yes or no라고 했을 때 yes는 true가 되겠고요. no는 false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이런 식의 우리가 로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더 AI한테 조금 더 쉬운 거죠. 인간한테는 어렵죠. AI한테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가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시메틱 네트워크예요. 시메틱 네트워크는 앞에 보시면 AI가, 예, 여기 제일 마지막에 밑에 쪽이죠. 그러니까 AI 쪽에서는 우리가 통계적 지식, 그러니까 statistical knowledge보다 그 다음에 쉬운 게 바로 시메틱 네트워크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 입장에서는, 인간 입장에서는 보시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시메틱 네트워크. 그래서 보시면, 자, 대표적인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리는 건데요. 시메틱 네트워크는 보시면, 자, 이런 걸 하나하나를 네모난 칸을 우리가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드와 노드와의 어떤 릴레이션십, 관계를 표현하는 게 우리가 시메틱 네트워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식이 어떻게 우리가 조직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하나의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의 어떤 관계, 릴레이션십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 형태를 재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사일하고요, 전투기가 가장 가깝죠. 보시면, 예, 반대로 미사일하고 에어버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실제로 뭐 에어버스, 그러니까 항공기에 미사일을 장착하진 않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보시면 이 거리를 우리가 하나의 물리적으로 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로 이런 걸 잴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리, 이 시메틱과 시메틱과의 간의 거리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사실 이제 그렇게 재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knowledge, 지식 간에 가까운 이제 클로즈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먼 것도 있는 거죠. 예, 디스턴스를 우리가 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시메틱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저기 AI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사일하고 전투기하고 가까운 거니까, 자, 이 미사일을 갖고 있는 건 전투기이고요. 자, 반대로 에어버스, 그러니까 여객을 수송하는 거는 이제 미사일하고는 가장 머니까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인 에어플레인, 이 저기 여객기에는 미사일을 착용하진 않겠죠. 적어도.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예,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뭐 이걸 갖고 추론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예시를 들은 것처럼 미사일을 가진 비행체가 여객을 우리가 수송할 수 있냐,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건 전투기에 가깝고요. 자, 이 우리가 여객체, 그러니까 에어버스는 예, 미사일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 수송할 수 없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앞에 우리가 얘기한 것들은 종합하면 결국은 얘가 제일 중요한 거죠. 보시면 예, 이게 좀 불편하긴 한데요. 저도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결국 이걸 지금 제가 풀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린 건데 결국은 우리가 knowledge representation, 지식 표현하는 어떤 타입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몇 개 대표적인 거 룰, 뭐 로직, 그다음에 시메트릭 네트워크 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구축된 이제 시스템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전문가 익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해요. 전문가 시스템 또는 우리가 다른 말로 같은 얘기인데 knowledge based 시스템, 그러니까 지식 기반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같은 말로요. expert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비슷한 용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아까 같은 그런 이 knowledge representation을 이용해서 하나의 랭귀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랭귀지를 이용해서 만든 거죠. 전문가 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1980년대에 굉장히 성공을 보인 시스템 중에 그런 어떤 사례가 있어요. 시스템이에요. 자, 이거는 사실은 아주 전문적이고 아주 좁은 스콥이 아주 좁은 그런 어떤 스페시픽한 어떤 그런 영역 이런 에어리어에 우리가 특별한 지식을 적용한 게 우리가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수업 때 배우셨던 마이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예를 들면 열이 났을 때 병원을 찾아오게 되면 이 사람이 열이 몇 도면 뭐 무슨 약을 처방하고 뭘 하고 하는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예전에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공지능 역사를 말씀드리면서요. 이때 마이신이 대표적인 이 익스퍼트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익스퍼트 시스템이 결국은 여러 가지 한계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게 어려워요. 저기 뭐냐, 제너레이션 일반어가 어려워요. 사실은 어떤 예를 들면 감기라고 하는 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계속 이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유지보수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90년대 이후에는 머신러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제 특정 전문가가 지식을 획득해서 이걸 가공해서 활용해서 시스템 성능을 높여줘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 특정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일종의 decision making process, 그러니까 어떤 판단력 이런 것을 전문가처럼 시뮬레이션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decision making process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우리가 expert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프로덕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프로덕션은 뭐냐 하면 생성,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보셨던 knowledge representation 중에서 우리가 룰이 있었잖아요. 룰 앞으로 좀 당기시면 여기 룰이라고 있었죠. 예, 이 룰. 자, if then의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가장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인간도 AI도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 언어를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덕션 시스템은 뭐냐면 이 룰을 이용해서 지식을 구축한 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피지션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메디컬 닥터요. 이 사람의 지식을 룰로 표현해서 예를 들면 만들었던 게 우리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마이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자, 그 외에도 보시면 광물, 우리가 마이너라고 하죠. 광물, 산에서 캐는 거요. 석탄 같은 것들요. 이걸 탐사하는 시스템에 우리가 프로스펙터라는 게 있었어요. 이 프로스펙터라고 하는 이 시스템도 대표적인 이 생성 시스템, 프로덕션 시스템 중에 하나. 얘는 이제 그 프로스펙터라는 이 시스템은 시메트릭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knowledge representation의 방법, 그러니까 지식 표현의 방법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저기 지식을 만드는 이제 연구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날리지가 탑재가 돼서 e스포츠 시스템을 구축을 했지만요. 최근에는 이제 뭐 통계적 방법이나 아니면 뉴럴 네트워크 기술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딥러닝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가 시스템은요. 이렇게 뭐 하나하나 어떤 지식을 갖춘 사람이 지식을 룰에 따라서 넣는 것이 아니라 if되는 형태가 아니라 지식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 최근에 추세가 그렇습니다. 과거랑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는 보시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추론 엔진, 그 다음에 지식 베이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좀 설명하는 게 요 다음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이런 전문가 시스템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현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보편화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머신러닝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제 e스포츠 시스템은 e스포츠 시스템의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추론 엔진, 두 번째는 지식 베이스, 세 번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추론 엔진은 여기 보시면 지식 표현에 맞는 추론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룰이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거기 기반을 두고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 베이스에 저장된 지식을 제어, 통제와 컨트롤하고요. 그 다음에 패턴 매칭하는 알고리즘이 포함이 돼서 추론 엔진의 지식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문가 시스템의 지식을 저장하고 활용하는 성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추론 엔진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지식이 어떻게 패턴이 어떻게 매칭되느냐가 핵심이죠. 자, 그다음에 지식 베이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지식 베이스인데 룰, 프레임, 로직. 자, 우리 아까 이 knowledge representation이 되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었잖아요.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표현해서 저장 공간으로 지식을 만들 것이냐 이게 바로 지식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룰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뭐 그 외에도 로직을 쓰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결국은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는 비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답을 받는 형태의 요 화면을 얘기합니다. 화면을 구성하는 UX, UI가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결국은 이 질문을 넣으면 답을 이제 우리가 출력받아야 되니까 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e스포츠 시스템은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UX, UI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는 추론 엔진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은. 그다음에 지식 베이스 어떻게 이제 이그 날리지 리프레젠테이션의 프로그래밍을 쓸 거냐 그런 형태의 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자, 세 가지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것도 중요한 이제 표가 되니까 좀 별표를 쳐서 꼭 알아두세요. 자, 전문가 시스템의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 규칙 기반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논리 기반 전문가 시스템 이건 이제 e스포츠 시스템의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e스포츠 시스템의 타입은 룰 베이스드 e스포츠 시스템, 로직 베이스드 e스포츠 시스템 이런 식으로 퍼지 베이스드 e스포츠 시스템 이런 식으로요.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 논리 기반 전문가 시스템, 퍼지 기반 전문가 시스템, 뉴럴 넷 기반 전문가 시스템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거의 모든 인간의 지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 이 응용이 돼요. 그래서 뭐 경영, 뭐 사이언스, 과학, 에듀케이션, 교육, 뭐 트래픽, 교통, 뭐 심지어 뭐 법률, 로우, 그다음에 뭐 또 뭐 있을까요? 엔지니어링, 뭐 공학, 뭐 그 외에도 메디슨, 뭐 의학이라든지요, 뭐 인바이러먼털 사이언스, 환경과학, 뭐 이런 거 모든 거에 다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 표는 꼭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e스포츠 시스템의 활용 분야, 자, 앱로케이션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냐, 유스 앱로케이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e스포츠 시스템이 다루는 여러 가지 타입은 되게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모니터링, 감시를 하기도 하고요. 자, 플랜, 계획을 짜기도 하고요. 에듀케이션,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되게 많습니다. 뭐 해석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자, 이처럼 되게 다양한 활용 분야에서 e스포츠 시스템이 사용이 되는데 대표적인 좀 사례는 옆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같이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그럼 이렇게 좋은 우리가 e스포츠 시스템이 왜 도대체 지금은 조금 그렇게 덜 강조되고 있느냐? 소위 리미테이션 한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한계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e스포츠 시스템은 어떤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구축된 지식,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너레이션 할 수가 없어요.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독감이라든지 인플루엔자 독감이라든지 뭐 감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보시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신종 질환이 발견이 됐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e스포츠 시스템으로 신종 인플루엔자인 우리가 코비드 19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의 지식으로 이걸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지식이라는 건 매번 새롭게 등장하고 새롭게 바뀌고, 자, 그러한 건데 기존 지식으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80년대 보시면 그 다음에 지식 병목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갑자기 확 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면 80년대, 90년대 등 또 지나서 2000년대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 인터넷하고 웹이라는 게 이제 활성화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웹으로 지식을 주고받고 하다 보고 새로운 지식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식 병목 현상, 지식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인데 날리지 뭔가 지식들이 다 쌓이게 되니까 마치 아까 러시아워의 트래픽 프로블럼이 생기는 것처럼요. 여기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리절트는 한계가 있는데 이 지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좁혀진 지식이 아니라. 자, 그래서 e스포츠 시스템에 서서히 한계, 리미테이션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가요? 잠시만요. 네. 자,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80년대, 90년대 지식도 많이 늘게 되고 이제 웹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되면서 결국은 기존에 있는 우리가 knowledge based 시스템, 그러니까 e스포츠 시스템은 자, 웹 베이스드 e스포츠 시스템, 그러니까 웹 기반 전문가 시스템으로 2000년대는 변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웹에 이제 지식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웹에 지식이 많은 겁니다. 웹을 갖고 와서 그래서 2001년부터 보시면 시멘틱 웹으로 웹 리소스 자원을 분류하고 처리하는 프레임워크가 제한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멘틱 웹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CYC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포괄적인 언털러지죠. 언털러지. 이런 상식을 지식 베이스로 만들기 위한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자, 지금 이제 웹도 이제 저희 초월해서 지금은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디바이스 안에서 이제 우리가 뭐 지식을 찾기도 하고요. 우리가 다 정리되어 있는 이런 어떤 정형화된 스트럭처가 있는 어떤 데이터가 아니라 언스트럭처 그런 데이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지식들을 찾기도 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웹도 이제 뛰어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